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FOMC 이후에 받았던 충격을 만회를 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장 초반이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가 1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점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간밤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GDP가 상향 조정이 됐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20일을 기한으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는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받아갔던 충격을 어제 정규장에서도 고스란히 받아갔는데요. 15%가량의 낙폭을 보인 가운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는 점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를 아우를 뉴스보다는 개별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려온 소식들 정리하면서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매크로 충격을 가감없이 받았습니다. FOMC 매파적 인하 이슈, 그리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뉴욕장의 매크로 충격을 가장한 차익 실현의 욕구, 그로 인한 빅스 지수의 급등, 이 충격을 국내장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경에 또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불발됐다 등의 소식까지 해서 반도체, 바이오, 주요 섹터에 좀 충격을 줄 만한 소식 등이 전달되기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일본에서는 그래도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이번에 동결 전망이 압도적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매파적인 흐름이 나왔다면 국내 오늘장까지도 충격이 좀 컸을 수 있다라는 지적 등도 있었죠. 어제 양지수 모두 1.9% 하락으로 정말 매크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환율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 초반부터 해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죠. 1,4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장중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펀더멘털 약화로 인해서 이미 1,400원대 초반경의 흐름을 보였다가 전국 불안 이슈로 1,430원대, 40원대를 터치하는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연준의 매파적 인하 속도 조절이 시사하면서 어제 1,451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더 추가로 붙게 된다면 어찌 될까? 그에 대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죠. 현대차증권에서는 2022년도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었을 때도 환율이 1,430원, 1,440원 정도였는데 어제 기준 달러 인덱스가 108이었습니다. 108임에도 불구하고 1,450원을 터치했다? 이것은 국내 요인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정체돼 있고 국가 정국 자체가 좀 불안한 것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은행에서는 트럼프 관세 공약이 실현될 경우 1월에라도 환율은 1,500원이 돌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죠. 1,500원 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가 아니면 그만큼 과한 반응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결국 신흥국은 통화 가치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 가치라는 것은 자산 배분 전략을 바꿔놓기 때문인 거죠. 패시브 자금 방향을 일으킵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갈 경우 자금 유입이 있으나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자금이 유출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실제로 1,440원을 원달러 환율이 돌파했던 과거를 복기해 보면 IMF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코로나 직후였습니다. 지금이 그때만큼 과연 금융시장의 충격이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외환당국이나 금융당국의 노력 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환해지 비율을 최대 10% 상향하는 그 기간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환해지 비율 상향, 이것은 결국 달러 선물한 매도를 늘린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외환시장의 지금 흐름을 조금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수합 거래 종료가 원래 올해까지였는데 이걸 내년 말로 연장한다라는 소식인 거죠.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달러 필요 자금을 외환당국 측에서 지원해주면서 국내에서 원화가 풀리는 현상을 조금 더 막아보겠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애쓰고는 있다라는 거죠. 고환율이 왜 부담스러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환율이 높아진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여지가 있죠. 그것은 내수 경기를 떨어뜨립니다. 소비도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경기가 악화되는 흐름. 그러면 또 한국의 경제 우려,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 경우 앞서처럼 이제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섭니다.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죠.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또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IMF 등을 떠올려 보면 쉬운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환율의 높은 데이터를 치고 올라오는 원달러 환율을 부담스러워하는 거겠죠. 그래도 금융시장에서 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고환율 수혜 쪽을 찾아봐야 되고요. 어제 시장의 여러 불안 속에 대피처 중 고환율 수혜 섹터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죠. 국내에서 최근 많이 거론하는 것은 고환율 수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화장품, 전력, 음식료 이쪽이 수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저쪽도 고환율 수혜 섹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등등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시세 측면에서 고환율 수혜 지금으로서는 부각이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조선 쪽이 아무래도 고환율 수혜 섹터로서 달러를 다 걷어들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고환율 수혜 섹터라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생존 전략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지금으로서 조선은 트럼프 리스크에서 조금 비껴나 있죠. 자동차, 전기차, 반도체 이런 쪽은 보조금 등등으로 인해서 관세 부담도 있고요. 여러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조선은 트럼프의 전화 한 통도 받았던 바 있고 이쪽으로 수주도 많이 나오면서 고환율 수혜를 톡톡히 누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극되는 겁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주가 흐름 보시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비단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기자재 쪽도 강합니다. 성광밴드 4% 어제 그 시장 속에서도 힘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태광도 미국의 LNG 터미널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갈 수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죠. 어제 11%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로는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고환율 수혜 섹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조선이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음식료 섹터에서 삼양식품은 중국에 이제 공장 짓고 이제 중국 시장을 노려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세가 좀 더 좋고요. 여전히 라면 수출이 괜찮은 가운데 어제 6%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MSCI 모멘텀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네요. 75만 원까지 터치했다라는 점. 확실히 시장이 흔들릴 때는 낙폭 과대 쪽에서 찾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장에서 관심을 좀 유지하려는 성향도 나타난다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환율 피해 섹터로 본다면 석유, 유통, 철강, 정유화학, 항공, 유틸리티 등등이 되겠습니다. 식품 유통이네요. 네, 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같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은 수혜 섹터인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쪽에서는 피해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약간씩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죠. 분명한 건 환율 부분이 안정을 찾아야지만 시장이 어찌됐건 돌아설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민은요. 지금 싸다는 것에 공감하며 중장기 좋은 종목들
매수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회복하는 거 보고 반등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보자. 지금은 좀 떠나 있자라는 선택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주요 섹터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서브 섹터 등에서 힘을 내줄까요? 원전은 어제 시간에 또 좋은 뉴스가 모처럼 나오기도 했는데 잠시 후 혜연 앵커가 잡아줄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쪽은 금융이나 방산, 조선 혹은 AI 소프트웨어, 전력 등이 되겠고요. 핵지성으로 시장 내 명확한 테마로 대응을 해본다면 재건, 양자, 자율주행, 드론, 경협 혹은 불황 관련주들 추신 종목들 있죠. 그런 쪽이나 우주항공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사실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는 양자나 드론 종목들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낙폭 과대 측면에서는 통신장비나 IT 부품, 최근 들어서 이쪽으로 증권사 보고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IT 부품에서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선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 실적주 등을 살펴본다면 피팅이나 화장품 등이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계속 소외되는 쪽은 철강화학 유통입니다. 이쪽은 뚜렷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네요. 어디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미국과 국내장을 고민하다 보니 참 처지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미국은 빅테크가 그래도 굳건하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더라도 경기가 흔들리더라도 빅테크는 현금 많고 버틸 거야. 그리고 연고점을 경신해 나갔었고 유동성이 쏠리는 집중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데이터 족족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급등 이후 하락해도 당연한 숨고르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그 하락을 진정시켜버리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고요. 트럼프라는 명확한 정책적 방향의 색깔을 띠고 있어서 베팅하기도 조금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대형주 중심의 부진이 계속 나타나고 이게 중소형주 부진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연 저점을 경신해 가고 있고요. 유동성 감음, 정말 도니씨가 말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내수 부진합니다. 귀신같이 악재는 다 족족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떨어지고 나서 그 충격이 하루 이틀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뚜렷하게 회복시켜줄 만한 영약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더 부진이 길어지고 있죠. 거기에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정책의 불안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입장과 처지가 다른 상황이라서 시세 흐름을 보면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명확하게 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쏠림이 나옵니다.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나 혹은 굵직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약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미국 내에서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국내는 쏠림이 나오긴 하는데 테마나 정치 테마로 쏠려서 이것 또한 성격이 약간은 다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장 무엇이 개선이 돼야 될까? 계속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과 환율의 안정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크로의 불편함 이전에 국내 내수의 문제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익 개선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하향 진정돼야 되고요. 내년도는 그래도 전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까 혹은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와 국내 이익단의 진정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도 낙폭 과대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같이 열어두겠습니다. 금요일이는 만큼 국내 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미국과 한국의 처지가 다르다라는 것에서 미국 업체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장들은 돈이 많다라는 것이 가장 굳건한 지지일 텐데요. 금리 기대감이 재조정되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AI 투자는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본질이고 국내도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그래도 하방은 지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볼 수 있는 거겠죠. 삼성증권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원래 이 시기가 메모리 비수기이다. 그리고 AI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닌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크게 너무나 비관론을
시장을 확장시켜 갈 필요는 AI 측면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부진하다고 이것은 모멘텀의 소강이지 엔비디아의 무언가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3, 4년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률에 성장률의 둔화는 나타날 수 있으나 엔비디아의 본질이 훼손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맞춤형 반도체가 부상하면서 엔비디아 쪽이 주춤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맞춤형 반도체도 좋은데 엔비디아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가시성은 엔비디아가 제일 우수하고 블랙웰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굳건하다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두산이어서 두 종목을 넣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밤사이에 1% 상승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앞서 이슈가 있었죠. 인텔에 이어 마이크론에 이어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였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SK하이닉스와 최종 계약을 했다. 6,640억 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7,200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장 이걸 반영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요즘은 두산이 반도체 종목으로 가장 돋보입니다. 블랙웰향 동박 적층판을 본격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차기작인 루빈도 CCL, PCB 핵심 소재입니다. 이것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대만 업체를 밀어내고 두산이 엔비디아 쪽에 강력한 밸류체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이 때문에 어제장은 이제 반도체 전반이 좀 부진하면서 함께 밀렸죠. 2.7%. 하지만 올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려 166%나 올라왔습니다. CCL의 모멘텀이었고요. CCL을 하고 있는 두산의 전자비지 쪽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23년도 대비 24년도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본질 내에서 그래도 차별화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시장은 끊임없이 엔비디아의 다음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그 앞단에 선 것이 바로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였죠. 브로드컴, 마벨 등이 앞에 나갔고요.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쪽, 에이직랜드, 가온칩스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 좀 더 연결고리가 짙은 쪽이 최근에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계속 관심을 뒀던 것 AI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대중화 제품은 결국 모두가 일단 애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메타,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패드가 됐든 XR 기기가 됐든 이쪽에서 대중화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 번씩 자극되고 있죠. 최근에는 애플의 기대감이 폴더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혜은 앵커가 경이로운 소문으로 브리핑을 했던 바가 있었죠.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개발 돌입이 예상된다라는 특정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전달해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26년 출시를 위한 폴더블 기기 애플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죠. 폴더블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12월 이쪽으로 또 일부 관심이 유입이 되면서 종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파이낸텍, 세경하이테크, UTI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근에 세경하이테크는 이미 관심을 깊게 반영을 했죠. 어제도 7% 상승했고요. 4분기에만 60%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특수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12월 12일경이었죠. 베트남 자회사 공장 신축 공시를 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애플 전용 라인일 것이다라는 기대와 추측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기관 수급이 세경하이테크나 삼성전기로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혹은 연기금 측에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세경하이테크 기관이 매수하면서 강하게 올랐고요. 삼성전기는 4분기부터는 아닙니다만 11월 말경부터 관심받고 있죠. 12월 들어서 18% 시장 대비 확연하게 선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낸다고 해서 애플의 폴더블에 막 시급하게 다급하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6년도이고 그것 또한 아직
확실한 오피셜 뉴스는 아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이것이 부품사들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은 없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의 매수가 있는 종목들 한번 추려볼 필요는 있겠죠. 자, 뉴욕 증시로 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스닥과 S&P 500 하락이었고요. 다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반갑네요. 11거래일 만에 다우의 상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GDP 데이터 좋았고 고용도 여전히 견고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자신감이 피력되면서 뉴욕장이 그 전날 하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용이나 경제가 굳건하다라는 것은 금리를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달러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혼조 마감을 보였고요. 또 상승폭을 빼앗아온 것이 바로 이 셧다운 우려죠. 트럼프 쪽에서 부채 상한선을 유예하고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졌고요. 결국에는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 출발 이후 하락 전환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빅테크나 금융주가 버티는 형국이었으나 셧다운 우려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풍파를 견딜 만한 든든한 현금을 갖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꽤 흔들렸었기 때문에 12월 들어서 한 10% 정도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올라서며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론은 어제 시간 외 이슈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가이던스 실망감, 월가의 목표가 하향으로 이어졌고요. 마이크론 주가가 16% 급락으로 진행이 됐네요. 뚜렷하게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의 호재성 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FDA 측에서 젯바운드 마운자로 공급 부족 사태가 공식 종료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락 마무리였고요. 다만 전일 급락했던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그래도 일부 올라섰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AZ 반도체에 대한 앞단에 서 있는 종목으로서 3% 상승이었네요. 테슬라 볼까요? 전날 8% 급락이 나왔었죠.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범운행 협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11월 유럽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 정부의 셧다운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볼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1%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테마를 자극하는 쪽에서는 양자 쪽이 아이온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진 채 마감이 됐고요. 드론 쪽도 제나테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이었습니다. 제나테크는 나토향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28% 상승했고요. 그 밖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글로벌 LNG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유럽권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 등도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의 가스가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다 보니까 원자재 특수까지 있죠. 그래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 LNG 쪽이 생각이 나면서 국내 조선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조선 섹터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프리존이기도 하죠. 다만 최근에 단기간 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안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셧다운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조금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나름 굳건했고요. 오라클도 상승세였습니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하락이었고 일라이릴리, 메타, 테슬라도 같이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네요. 조선 기자재 피팅 보냉제 가스 쪽이 미국의 이 이슈에 영향을 받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입니다.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승을 유지했다는 소식, 어제의 하락을 조금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애플은 나름 급등은 아니지만 자리를 지키며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폴더블과 IT 부품을 자극할 수 있고요. 나이키가 모처럼 컨센 상회 실적 내놔서 시간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트럼프 이슈, 나름 관세 쪽에서 조금 자유롭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고환율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하겠습니다. 테마로 보면 중국 쪽에 이제 인디밴드 검정치마가 한국 가수로서 8년 만에 중국 공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겠죠. 정치 테마주 이슈가 정말 사람별로 이렇게 많이 코멘트 등이 나오면서 많습니다.
어제 또 이제 우원식 의장 테마주들은 이제 출마 아직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코멘트로 인해서 흔들림을 보이고 그게 또 다른 인물들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는데 이건 정말 어지러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정말 정치 테마주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걸로 하죠. 저희는 뉴스 측면에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종목으로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이제 해상풍력 입찰 선정 소식이 있었고요. LS 마린솔루션이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이제 다 지나갔네요. 오늘은 요 정도 일정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소화해야 되고요. 중국의 LPR 금리 결정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과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뉴스 잡아주신다고요. 네. 원전이 사실 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에 크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계속되는 K원전의 랠리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사랑을 받고 있는 K원전의 굴기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미워도 원전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중꺾수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2009년 12월에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이 20조 원 규모였는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수출 굴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K원전입니다. 올 7월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폴란드에서 그리고 체코에서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이나 건설 지연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국내의 이 전국 혼란이 전반적으로 원전의 수주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어떠한 수주 소식들이 들려왔는지 원전뿐만이 아니라 해외 발전소 사업 수주 이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시공과 기자재 공급 계약이 있었던 이후에 크고 작은 원전 관련한 수주 계약 공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특히 하반기에 원전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었죠. 2024년에 가장 큰 원전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모만 24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한 3월 안에는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크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의 공사 설계 계약이 있었죠. 현대건설이 주요한 관련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20조 원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져가게 될지는 아직은 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사이에 또 하나로 또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가스 복합 발전 그리고 담수 복합 발전 쪽에서도 수주 낭보가 들려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이런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 개선 사업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원전 그리고 해외 발전소 사업 수주 내용이 신규 건설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계속 운영에 대한 부분에 수주 공시가 나왔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겠죠. 한국수력원자력과 캐나다의 캔두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맡아서 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이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례로 좀 지켜보게 될 텐데요. 총 사업 규모는 2조 8천억 원 가량으로 기타 신규 건설 비용 대비로는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컨소시엄이 함께 구성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한수원의 몫은 한 40%가량 1조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원전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청바지라는
건배사를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서 청바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지금 원전 관련해서 가동되는 상황들이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차와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원전 붐이 시작이 됐었고 70년대에 원전 발전 용량이 7기가와트였던 것에 비하면 79년에는 50기가와트로 크게 확대가 됐고요. 원전의 발전 비중도 1.4%에서 11.4%, 그러니까 10배가량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고가 특히 원전의 발목을 잡았죠.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으면서 글로벌적인 탈원전 기조가 가속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가동되던 원전들이 멈춰선 것은 아닌데 지금 그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서로 눈총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20년 이상 원전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만큼 좀 많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원전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신규 건설이 된 것이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언급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원전 허가 기간을 기존에 한 40년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았다면 이 기간을 거의 2배가량도 늘려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전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에 루마니아 수주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좀 역할을 할 수 있고 꾸준하게 수주를 공실을 따올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계속 운전 시장 규모도 2032년이 되면 133조 원가량으로 2023년 대비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리서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운전 시장에서 이번 루마니아 원전 관련한 수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모델링과 신규 건설, 물론 신규 건설 쪽이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주 계약 공시의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장점들도 있는데요. 기존 원전에 대한 운영 경험이라던가 기술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 번에 큰 돈을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회사 기술력이 정말 탄탄하구나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선 최신 기술이 구형 원전에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신규 건설 대비로는 단가가 상당히 낮기는 한데 정밀성과 안정성을 가져가야만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기술력에 대한 담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력 검증을 통해서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도 동시에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것이 이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에서 수주를 따냈을 때의 장점일 텐데요. 이 루마니아 리모델링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동유럽 시장을 크게 공략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수주 낭보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계약을 맺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건설에 큰 돈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었는데요. 유지 보수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안정적인 수익원까지도 확보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 시장의 공략에 장점이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번에 수주를 했던 이 컨소시엄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면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40%가량 담당하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기 그리고 보조기기 교체 시공을 맡게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원전의 심장이 주기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하느냐의 핵심 부분일 겁니다. 인프라 건설 역시도 담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인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남아있는 파이프라인도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아랍에미리트의 오류코기 원전,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의 경우에는 한국이 새롭게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구체적으로 계약이 공시가 딱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가능성이 좀 반반인 중급의 네덜란드, 영국, 이라크, 우간다, 필리핀 뭐 이렇게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라크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8기라는 점에서 좀 규모가 크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 시기는 불명확하다라는 부분을 메리츠증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남아공 정말 세계 각국에서 다시 원전에 손을 뻗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어느 정도는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계속해서 가열차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원전하면 요즘에는 SMR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이 루마니아의 이 원전 계속 운전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19일 미국의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그리고 설계 지원 위한 계약 체결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SMR 관련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경우에는 빌 게이츠의 자금이 들어간 기업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그 밖에도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오픈AI와 손을 잡고 있는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테라파워와도 함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세 번째로 미국의 SMR 관련 스타트업과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 기업이 됐는데요. 미국의 와이오밍주 화력발전소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SMR 한 기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테라파워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죠. 미국에도 지금 뭐 원전 관련한 이런 스타트업들은 많은데 상세하게 부품이나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 사업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텐데 트럼프 1기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당시에 원전 산업 촉진 위한 법안을 제정을 했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그 3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원전이 새롭게 가동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한 이런 이슈도 반드시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국내 SMR 관련주는 민영 앵커가 정리해줬던 자료 한 번 더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업들의 리스트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통신장비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의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TP-링크사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미국의 가정용 라우터, 그러니까 공유기의 점유율 한 65%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방부나 나사, 마약단속국,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분석 자료를 들여다봐도 지금 중국의 해킹 조직이 이런 TP-링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이버 공격에 나서고 있다라는 또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 통신장비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여기에는 양자 이슈도 조금 함께 곁들여져 있었고요. 한울 소재과학도 14.5%, 여기도 역시 양자와 함께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승 나왔던 종목들과 통신 장비주들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NDAA 관련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국방수급법 예산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와 교체에 필요한 자금 30억 달러의 지원 포함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광내역 평등 접근 프로그램인데 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통신장비 대체 한국 기업 보조금의 수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넣어봤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관련한 제품과 개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대한광통신, HFR 같은 통신 장비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됐던 쪽을 신기술이 자극해줄 수 있을까요? 말씀 주셨던 산업들 수주와 신기술의 영역이었는데 잠시 후 같이 고민하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파트 이성웅 이사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 뭐 투자할 때도 그렇고 앞에 방향을 그릴 때도 한 치 앞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수 한 수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이성호 이사님이 오늘 그 한 수 한 수를 고민해서 두겠다, 그럴 전략을 알려주겠다라는 의지로 약간 바둑판이 연상되는 네. 자켓을 입고 와주신 것 네.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고심하셔 한 수 한 수 두시는 시장 전략은 어떤 건가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개별주는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시가총액 상위주까지 종목을 퍼뜨리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이 고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종목을 택하는지, 어떤 업종을 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볼 부분은 시총 상위로 종목을 퍼뜨리기보다 개별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그와 함께 시장이 더 나빠질 게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워낙 경기에 대한 체력이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횟수를 내년에 조정을 한 거고, 이걸 GDP 데이터에서도 봤을 때도 역시 예상치보다 더 호주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0.2%포인트 더 호조된 데이터가 나타났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12월 금리 인하 단행도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단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는 요소를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면 내년 화두는 대략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점으로 또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자면 미국 시장이 워낙 강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논란 기준은 다르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당시 최근에는 종목이 하루에도 20-30% 이상 그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속도 조절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강경한 정책들로 인해서 1,500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율이 아무래도 자산 배분 전략에 지금은 가장 앞단에 둬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게 무조건 안 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이게 108불에서 110불 이상 가는 구조라고 하면 충분히 1,500원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때 되었을 때는 시장이 계속 좀 환율에 대한 충격도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레벨은 이에 맞춰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2,450까지도 하회를 했죠. 환율 영향으로 2,400까지 밀린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고, 만약에 주식 100%를 놓고 우리가 환율이 1,500원 갈 수 있으니 여기에서 매도하고 2,400 하회를 했을 때 매수한다. 이런 전략은 타이밍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적화를 넘어서 과최적화가 됐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면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타이밍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죠. 올라가면 어쩌죠? 올라가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밀리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클 때는 올라갔을 때 뭐가 먼저 올라갈지 그런 고민을 해서 그 리밸런싱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타이밍에 매몰되기보다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한 한마디네요.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자.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통제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건 나의 선택일 겁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하락보다는 상승룸이 그래도 더 큰 상황에서 반등할 경우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으로 귀결되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 시 주요 섹터로 뭘 보십니까? 저는 엔터 업종을 우선 보고요. 네. 그 속에서는 하이브 JIP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찌 보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는 제기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수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HD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정도까지 네. 중심으로 우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정이 수반돼서 반도체 중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5만 원대 이 정도 진입한다라고 하면 좀 우선적으로 또 편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대형 재건주, 중소형은 트레이딩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대형 재건주, HD 현대 건설기계 이런 쪽까지 총 한 4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좀 편입하시면 그래도 시장보다는 훨씬 나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 보입니다. 엔터, 재건, 전력,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중심 얘기를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미국 경제가 굳건하다면 미국의 빅테크가 그 많은 돈으로 결국 패권 다툼을 할 것이고 그것에 AI 투자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나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본질이잖아요. 네. 그러면 AI 투자 밸류 체인 내에서 뭐 말씀 주신 전력도 들어가겠지만 어떤 쪽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보면 뭐 이스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AI 의료과 결부된 뭐 루닛 이 정도였는데 주가가 아직 다른 요소로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뭐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복원이 빠를 것 같다 보니까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마련돼 있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 뭐 M&A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 있다 보니까 네. 뭐 12만 원 후반대 이 정도에서는 크게 잃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강한 쪽을 물론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지만은 반대로 좀 빠져 있는데 빠지는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 그 룸이 더 큰 쪽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삼성 SDS로 보입니다. 네, 바둑에서도 이 집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내년도 내 포트를 지킬 수 있는 이 최후의 보루, 집을 지키는 전략을 건네주셨습니다. 시장과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앞서 현행코가 원전 브리핑을 정말 자세하게 빼놓는 이슈 없이 다 넣어서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주들도 이제 정책 불안감에 꽤 흔들림을 크게 받았다가 한 3거래일 정도 약간의 바닥에서 회복을 하려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어젠 시간에 또 좋은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시각, 본질로 좀 잡아주세요. 이게 원전이 최근에 조정이 나온 게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 이슈를 통해서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한 파트였고 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 정권 같은 경우가 교체가 나타났을 때 그때 뭐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지속될까 여부였는데 시각이 좀 달라진 거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도 여야 뭐 모두 이슈 제기는 없이 원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조정은 나왔고 그와 함께 루마니아 이 정비 수주 같은 경우도 따낸 상황이고 향후에 이어질 수주 같은 경우도 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에 따라서 원전은 다시금 좀 관심을 가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요, 어떤 종목은 너무 무겁고 또 어떤 종목은 대응이 어렵고 이래서요. 많은 종목을 퍼뜨리기보다 BHI 같은 경우가 가장 편한 종목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BHI를 원전 내 탑픽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사실 드론과 조선 섹터에 대해서 질문을 어떤 것만 드려볼까 고민하다가 이사님이 좀 편하신 걸로 답변을 주셨으면 해서 드론과 조선을 다 뽑아봤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좀 편하게 답변 주실 아니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 어딜까요? 둘 다 우선 뭐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은 전투용 드론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뭐 관련된 부분의 시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짐을 말씀을 드리고 조선은 고부가가치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LNG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체 주기를 대입해보면 한 100척 정도? 그 정도의 수주도 가능하고 이미 따냈죠. 그렇다 보니까 고부가가치선 선박 쪽에 LNG 밸류 체인들 같은 경우 그와 함께 미국의 이 군함 건조와 관련된 부분, 정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따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선 선박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부가가치 선박에 좀 집중해서 둘 수 있는 종목으로는 하나만 주신다면 조선주. 보통 하나오션이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한 3만 원 이하로 갔을 때는 하나오션을 좀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떠 있는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 있는데 모멘텀은 안 깨짐 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거든요. 그걸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떠 있고 주가가 올라 있는데 좋은 건 알죠. 그런데 이게
타이밍 같은 경우를 뭐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종목에 대해서 좀 상대적인 접근이 가능한 쪽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이야기 주셨던 종목들 중에 4분기 종목에서 이제 목표가 달성한 거 카페24, 전진건설 로봇 등등이 나오고 있어요. 전진건설 로봇은 상승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걸 주실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MNC 솔루션, 저는 왜 이렇게 생소한 종목일까요? 네, 신규 상장주였다 보니까 그렇고요. 보통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다루지는 않는데 네. 최근에 시장 반응이 수급이 비어 있는 쪽으로 좀 반응을 하고 상장을 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좀 빠져 있으면 이게 반응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산 부품 중에 하나예요. 구동 장치를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출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있고요. 과거에 두산모트롤이라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40억 원 정도인데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4,900억 후반 정도죠. 4,900억대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도 없는 구간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오버행과 관련된 부분 또는 뭐 물량 같은 경우가 출회가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와 있고 시장 속에서 신규주가 순환매로 부각되는 환경이기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말씀을 관점. 드립니다. 목표가는 59,000원을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9,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처음 이제 반등 시 눈여겨볼 4가지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드론, 조선, 원전에 대한 각각의 의견, 오늘의 종목까지 MNC 솔루션 살펴주셨어요. 지금 이 뒤에 보면 고객사만 봐도 실적하고 뒤에 또 뭐라고 써있죠? 든든? 네, 이성홍 이사님이 계셔서 저희도 든든합니다. 금요일, 월요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